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미 증시 호악재 점검, 주식이 안 될 때 이것을 꼭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산, 반도체, 2차전지, 엔터주의 종목별 흐름을 좀 살펴보고요. 직장인이 부자 되려면 꼭 이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반드시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종목별 대응, 그리고 특히 30대, 50대 직장인들이 시장이 어려울 때 어떻게 대응하고 개인이 살아남아야 되는 건지 그 흐름을 좀 점검을 해드리고요. 또 그리고 엔터, 조선, 방산, 그리고 여러 가지 테마주까지 종목별로 2차 전지까지 슈퍼 사이클의 문제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미국 증시. 자,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볼게요. 자, 미 증시 급락 원인은 지표에 민감하다. 먼저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미국 증시 잠깐 보고 가면은 미국 증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국 증시가 지금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지수는 이제 그 나스닥 차트인데 다우부터 볼게요. 지난 토요일이었죠. 다우 지수가 갑자기 또 715포인트 빠져버렸어요. 715포인트. 이 정도의 하락을 보인다는 것은 거의 이제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매우 큽니다. 이 부분이죠. 이전에 이제 저점이 2주 전에 46,661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42,800까지 찍었다가 다시 41,500으로 급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 조정이 이렇게 컸단 말이죠. 일단 주봉 사이클로 보게 되면 다우지수 보게 되면은 주봉 사이클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쌍봉을 찍고 좀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큰 흐름은 하락 기조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도 볼게요. 나스닥도 보시면 17,322 여기까지 빠졌어요. 이전 저점을 보시면 이전 저점은 17,238포인트였으니까 거의 저점에 근접되어 있는 이 하락치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나스닥 지수도 보시면 이 사이클 쭉 보시게 되면 2만 포인트 갔다가 이렇게 한번 고점 찍고 또 왔다가 또 고점 찍고 이렇게 정확히 쌍봉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이렇게 지표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표에. 그리고 또 하나는 4월 1일 날부터 발효되는 이제 트럼프 관세의 방향이 나오죠. 근데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 증시가 조그만 지표만 흔들려도 급조정을 보이게 되는 거죠. 한번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지난 그 금과 토요일 날 넘어가는 시점에 3월 달에 소비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 57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대비해서 71.7이었는데 두 달 사이에 14.7%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혹시 좋아지겠지, 혹시 좋아지겠지 하고 있는데 계속 소비 심리 지수는 줄고 있다.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라고 하죠. 3월 달에 2.8이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달에 2.4였는데 0.4가 높아졌어요. 그죠? 또 그다음에 또 기대 인플레이션, 향후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2월 달에 3.5였다가 3월 달에 4.1로 올라갔단 말이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4월 달에 이제 그 4월 4일에 발표되는 실업률 지표가 나왔는데 이런 지표 때문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민감하게 움직였다. 그러니까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격고 뺨 맞은 격이고 하나는 이제 투자 심리가 매우 나빠지고 있다. 관세 불확실 때문에 인플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경제 지표, 소비 심리, 그다음에 또 개인 소비 지출, 기대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 지표가 나빠지면서 갑자기 급 매물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제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침체는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 이제 침체가 아니고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미국 시장 앞으로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예상되어 있다. 저는 이번 주 4월 2, 3일 날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방향이 나올 텐데 이미 악재는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관세 방향이 벌써 1월 달, 2월 달에 걸쳐서 3월 달에 걸쳐서 충분히 미국 경제가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고 하듯이 다소 나온다고 할지라도 관세보다는 더 민감했던 게 경제 지표 때문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미국 증시는 얼마나 더 빠질 것인가, 매수 시점은 언제일 것인가. 저는 미국 증시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 증시는 이 4월 달, 5월 달이 가장 나쁜데 미국 증시는 다우 지수는 아마 4만 포인트 정도의 지지선, 4만에서 4만 500포인트까지 앞으로 한 1000포인트 남았죠. 그 정도의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중요하고 나스닥은 17,000, 한 17,400에서 600 사이 이 정도의 하방 경직성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도 관심 있게 그때는 공략 포인트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올해 한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한국 증시가 올해는 여전히 좋습니다. 물론 탄핵 심판이라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 증시의 기대 심리는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 왜 그러냐면은 달러 강세가 진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미국에서 이른바 좀 더 수익률이 높은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를 갈 수 있는데 일본은 이미 한 바퀴 돌았고 한국이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은 구간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정치 리스크가 최고로 높아져 가지고 이 정치 리스크의 극복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또 하나는 한국 증시가 먼저 매를 맞았어요. 한국 증시가 이미 지난주에 우리 그 금요일 날 코스피가 약 50포인트 빠졌죠. 그 다음날 미국 증시가 다우가 700포인트 빠졌죠. 미국 다우가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월요일 날 주춤할 수 있죠. 그런데 큰 흐름은 먼저 우리 시장이 기간 조정을 막 받았고 먼저 매를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죠. 그런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그동안에 이제 대차 잔고가 그렇게 늘지 않았지만 종목별로 좀 쌓여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차 잔고가 좀 높았던 종목, PBR, 주당 순자산 가치가 1 이상 되는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이제 타겟이 갈 수 있고 단기에 테마에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타겟이 될 수 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 종목군에는 이제 방산과 반도체 등등이 있겠고 헌법재판소에 따르는 국정불안 요인이 높아져 있는 것은 아주 큽니다. 따라서 이 가장 큰 문제는 최대 우리나라의 악재는 이 국정불안, 헌법재판소의 국정불안이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심리가 빨리 매듭지어져야 되죠. 이것만 매듭지어져 버리면 우리나라 시장은 하반기 유동성 장세가 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어떻게 넘기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힘들 것은 이제 주식이 가장 잘 안 될 때, 신용 투자가 많을 때, 흔들릴 때 버티기 쉽지 않아요. 이게 이 신용이 많게 되면은 누구도 버티기 어려워요. 내가 마음속에서는 신용이 높아도 이 종목 내가 한 5천 원 넘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는데 갑자기 4천 원으로 빠지고 3천 원 빠지고 2천 원 빠지게 되면은 버티기 어려워요. 이게 본전 심리가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때 눈 뚝 감고 뭐 아니면 도 하고 버티면 되는데 사람의 심리상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신용 투자가 없으면 버티는데 신용 투자가 많으면 버티기가 어렵다. 그래서 신용은 절대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줄여야 된다. 또 하나 삼성전자의 복원력을 생각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버티기 어려울 때 제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의 복원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한 이유 중에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금 그 6만 원대를 다시 넘었는데 지금 작년 11월 달에 이제 4만 9천 원까지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쭉 가서 8만 8천 원 가까이 빠지게 되면 적어도 한 5개월 사이에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렸잖아요. 9만 원 가던 게
49,000원대까지 빠져버리면 반토막 나버린 거잖아요. 이 버티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지. 그러면 삼성전자가 나빴습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영업이익도 좋았고 순이익도 좋았어요. 삼성전자가 물론 여러 가지 뭐 HBM5E 인공지능 자체가 하이닉스보다 늦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을 여전히 잘하고 있고 휴대폰이나 가전제품 토탈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수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분기별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숫자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급 조정받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6만 원대로 올라왔잖아요. 이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이 복원력 이 자체는 결국은 주가의 수익성과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이기 있기 때문에 모든 주식이 영업력과 그다음에 수익성 그리고 수급 자체가 동반되면은 좀 쫄리지 말고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주식시장은 반드시 실적에 따라서 주가를 움직인다.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지연 때문에 매우 불안하죠. 저는 이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화 의식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간단한 나라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게 되면은 정말 몇 달은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경제적 가치에 따라서 주식은 회복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 따라서 갑자기 손절을 쳐버리거나 매도를 해버리면 좋은 주식을 가지고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버티면서 압축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파동의 사이클을 믿어야 된다. 이걸 못 믿고 사람이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면 자꾸 사람들이 좀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서 뭔가 좀 이렇게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9만 원 갔다가 49,000원으로 반토막 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1억 투자했던 사람이 거의 한 4,900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토막 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전을 챙기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이 복원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파동의 사이클. 이 파동의 사이클 따라 가는데 한국 경제에 처한 현실, 그 다음에 달러의 약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그 개별 기업들의 업황의 흐름, 그 다음에 세계 시장에서 갖고 있는 그 개별 기업들의 시장 기술력과 점유율, 그리고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가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버틸 때는 버텨야 된다. 압축할 때는 압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주도주를 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이 왜 강하냐? 제가 이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 사이클의 업황이 좋고 실적, 주주 재고, 유동성이 좋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하이닉스가 5조 2천억,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6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작년 4분기를 기조를 보더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본적인 영업이익력이 그렇게 줄지 않았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다른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 창출력이 낮기 때문에 이 반도체 중심으로 옮겨왔다. 그러니까 테마가 돌고 돌죠. 뭐 방산으로 갔다가 반도체로 갔다가 엔터주로 갔다가 조선주로 갔다가 이렇게 돌고 돈다는 얘기죠. 또 원전으로 갔다가 얼마 전에는 이제 금융 밸류로 갔다가 금융 밸류는 이제 배당이 끝났으니까 매력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성장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로 이제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그 사이클로 간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7만 원의 파동 사이클을 향해서 갈 것이고 하이닉스는 다시 20만 원 이하로 내려왔는데 22만 원 반동 사이클을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믿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파동에 대한 사이클, 안전 주식에 대한 사이클, 그걸 보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방산 한번 볼게요. 이 방산주를 보게 되면 방산주는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대장주죠. 그런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이제 3조 원대를 한다고 했는데 금감원이
약간 제동을 걸었어요. 살펴보겠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작년에 하나조선을 인수하면서 1조 3천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왜 1조 3천억을 이렇게 그 투자를 해가지고 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유상증자를 하느냐? 그렇게 약간 제동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거부가 아니라 면밀히 살펴보겠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 자체가 그 이른바 기업 자체의 유상증자를 제동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주주 가치가 그렇게 훼손됐다고 볼 수가 있지 않고 이 3조 원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더 높은 미래 가치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하면 금감원이 그때요 개별 기업의 유상증자를 제동할 이유가 없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방산주의 최고의 세력은 외국인이라는 거. 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본다고 치면 볼게요. 먼저 이제 현대 로템부터 보면 이 현대 로템의 이제 그 수급을 보세요. 현대 로템의 이제 그 과거에 쭉 이렇게 그 보세요. 현재 누적 순매수 규모를 보게 되면은 2000 그 23년도 4월 달에 외국인들은 이렇게 매수하지 않았죠. 그죠? 외국인이. 그때는 매수 강도 약했어요. 뭐 23년도 4월 달에 100만 주 순매수였어요. 그리고 5월 달에 1000만 주 순매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1000만 주 순매수하고 박스권으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24년도에 또 다시 한번 또 순매수하죠. 4년도부터 1200만 주 순매수, 1400만 주 순매수, 1600만 주 순매수, 1900만 주 순매수, 그 다음에 2200만 주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게 큰 흐름이 이제 외국인이고, 기관이 이제 늦게 들어와서 680만 주를 또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땡기고 있어요. 기관은 그동안에는 좀 주춤했는데, 팔았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기관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따라서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방산주의 가장 큰 사이클은 이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방산주는 결국은 그 일봉으로 보게 되면 현대로템을 보게 되면 지금 11만 6,800원 갔다가 이제 10만 원대 와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는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현대로템은 지금 당장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뭐 국정 불안이나 여러 가지 업황 흐름을 봤을 때, 하지만 현대로템이 계속 방산 실적을 계속 이제 분기마다 발표를 하면서 그 흐름의 비례에 따라서 하방이 지지되는 흐름이 있을 거예요. 지지되는 흐름. 주가가 빠지지 않고 지지되는 흐름. 왜냐하면 이제 공매도가 제고가 되고 있고 공매도 환경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판단해 보면 이 주식이 향후에 예상 파동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예측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올해 25년도의 파동은 14만 원 정도가 1차 파동으로 보이는데 그 파동을 14만 원 파동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주가가 그 63만 원대로 빠졌죠. 78만 원 갔다가 63을 빠졌어요. 지금 이제 일봉 차트니까.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해서 급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이렇게 계속 그 63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가격이 유상증자 가격이 60만 9천 원이에요. 근데 주가는 이제 63만 원에 딱 맞춰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주가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들어오고 이런 파동에 따라서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60만 원대 전후까지.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저는 가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매우 유명하게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세요. 23년과 4년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23년도에 9조 3천억, 작년에 11조 2천억, 순이익이 2조 5천억, 그 다음에 23년도 1조. 그래서 2조 5천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 주당 배당금이 3,500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이렇게 3조 원대 유상증자하는 것은 유럽의 방산 공장을 좀 증축하고 또 미국의 투자를 더 늘리고 그다음에 하나 오션을 인수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적 자금을 운영하겠다.
이게 이제 전략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24년도와 25년도의 차이가 뭐가 있냐? 하나오션의 인수에 따르는 지분법 평가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하나오션의 영업이익도 지분법에 따라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수익으로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보게 되면 유상증자 이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순이익 증가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그 가격대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자, 주도주전금 2차 던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LG에너지솔루션의 구광모 회장이 배터리 반드시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도 그 다음에 4월 달에도 2차 전지의 구광모 효과는 업계 전반에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삼성 SDI가 이제 4월 달에 유상증자가 있죠. 4월 18일 확정이 되는데 여기서 삼성 SDI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2차 전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나름 슈퍼사이클을 대충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보시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2차 전지가 벌써 이제 캐짐이 2023년도부터 올해 2년째, 만 2년째 넘어오고 있어요. 주가는 이제 급락했죠.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믿냐? 어떻게 믿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2차 전지 산업이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 휴대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용품까지 2차 전지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전기차만 생각하는데 당연히 전기차가 이제 하이브리드도 이제 2차 전지가 들어가죠. 따라서 2차 전지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야 할 추세는 맞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 슈퍼사이클을 그 삼성 SDI는 일단 1차로는 27년도 이제 27년도 1년 반 정도 남았죠. 27년도에 사이클을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 SDI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죠. 그러면 삼성 SDI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 SDI 주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가격대의 흐름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는 그런 전략적인 흐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 주가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제 19만 9천 원대니까 이 가격권대는 지금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2017년도 가격이에요. 2017년도. 2017년도 가격이니까 17, 18, 19, 20 거의 한 9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주가는. 그죠? 그럼 2019만 원대 가격대 보면 2011년도에도 20만 원을 찍었고 2013년도에도 20만 원을 찍었어요. 삼성 SDI가. 그러면 주가는 지금 현재가 보면 20만 원이 안 가는 가격에 와 있고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증권사의 리서치에 여러 군데 교보증권, 하나증권, 그 다음에 여러 증권사 리서치를 통해서 이 회사의 과거의 데이터,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데이터를 한번 유출해봐서 주가의 파동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예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이것부터 보시죠. 19년도에 제가 그 매출이 9조였는데 순이익이 7,450억이었는데 그 다음에 20년도에 10조였는데 순이익이 4천억이었어요. 이때 주가 한번 볼까요? 19년도의 주가는 25만 원도 19년 주가는 한 25만 원 정도 됐어요. 그죠? 25만 원 정도. 그죠? 이게 이제 삼성 SDI 19년도 주가가 23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이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그때 매출이 9조 원이었고 순이익이 7천억 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19년도 주가가 23만 원 전후였어요. 그죠? 지금이 20만 원이 안 되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그때에 비해서 매출은 지금 작년이 안 좋았다고 하지만 작년에 매출이 16조 6천억이었고 순이익이 5,700억이었는데 19년도에는 매출이 9조였고 순이익이 7천억이었는데 주가는 더 높았단 말이죠. 그리고 20년도는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20년 주가가 이렇게 20년도에 주가가
거의 한 45만 원까지 주가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20년도 후반기에. 그럼 20년도에 실적을 한번 봅시다. 20년도에 매출은 10조였고 순이익은 4천억이었어요. 그럼 21년도부터 보면 21년도 사이클을 보게 되면 매출이 21조, 22년도 13조였죠. 그리고 21년도에 순이익이 6,300억, 22년도에 1조 2,500억 순이익이 났어요. 그죠? 자, 그럼 주가도 한번 볼까요? 자, 22년도 사이클이 엄청났죠. 21년도 사이클 났고, 컸어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폭증하기 전, 1년 전부터 주가가 움직였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25년도 사이클, 이 25년도는 이제 20만 원치 안 되니까 이 사이클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유추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먼저 이제 가장 먼저 다른 증권사를 한번 볼게요. 이 회사는 이제 22년도에 순이익이 2조 원대 나왔고, 그 다음에 23년도에 순이익이 2조 원대 나왔고, 그 다음에 24년도 순이익이 8,100억 정도 예상을 했고, 25년도에는 올해 순이익이 1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26년도에 순이익이 2조 4천억 정도 예상을 했어요. 이건 교보증권이 작년 11월 초에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이건 교보증권이 작년 11월 달에 내놓은 리포트예요. 작년에는 23년 데이터까지는 맞았고 24년 데이터부터는 이제 부정확하죠. 그런데 24년도에 한 8,100억 정도 순이익이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작년 이제 공시 내용을 볼게요. 작년에 보게 되면 순이익이 5,700억 나왔잖아요. 5,700억. 그러니까 순이익 비율이 한 2,300억 정도 엇나갔죠. 엇나갔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이 내용을. 이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 교보증권이 다시 올해 1월 초 25년도 1월 7일 날 1월 9일 날 리포트를 다시 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매출이 20조, 순이익이 2조, 23년도 매출이 22조, 순이익이 2조. 여기까지는 맞았죠. 24년도 매출이 1조 6천억, 그 다음에 16조, 순이익이 5,700억 예상했어요. 여기 보세요. 1월 달에 내놨는데 매출이 16조였고 순이익이 5,755억 딱 맞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올해 25년도에는 매출액이 17조, 순이익이 8,4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9,700억 이렇게 예상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26년도에 매출이 20조, 영업이익이 2조, 그 다음에 순이익이 1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순이익이 8,400억 정도, 8,500억 예상하고 내년에 순이익이 1조 7천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이게 이제 교보증권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또 다음 것도 한번 봐야죠. 다른 것도. 자, 이 증권사는 이제 미래에셋증권인 미래에셋증권 데이터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낸 데이터인데 25년도 올해 24년도부터 볼까요? 24년도에 매출이 16조 5천억, 순이익이 5,900억 예상했는데 5,700억 나왔죠. 그 맞았죠. 올해 매출이 14조, 15조. 미래에셋증권은 매출은 더 줄게 나왔어요. 하지만 순이익은 5,400억을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26년도에는 매출 20조에 순이익이 2조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이나 교보증권이나 내년에 대한 순이익 개선치, 영업이익 개선치는 거의 2조 원대로 예상된 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에셋증권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다른 증권사 한번 볼까요? 다른 증권사.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은 IBK 증권인가요? IBK 증권인데 지금 이제
25년도가 있고 26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순이익이 약간 좀 그 순이익은 영업이익이 4,300억, 4,300억 나왔고요. 이건 IBK 증권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정도를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의 지표로는 매우 긍정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회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긴 동부투자증권입니다. 동부투자증권. 동부투자증권이 이제 1월 9일날 발표한 리서치인데요. 올해 25년도에 그 기본적인 매출은 16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8,200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증권이 그 24년도 영업이익을 3,600억 정도 예상했는데 거의 딱 맞았습니다. 순이익은 5,900억 했는데 예상했어요. 그리고 올해 동부증권이 예상하는 순이익은 9,200억, 그리고 26년도의 순이익은 1조 7천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이게 동부증권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동부증권도 올해는 9천억 정도 순이익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1조 7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 이 동부증권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어디냐면 IBK죠. IBK. 이게 IBK 증권이네요. IBK 증권은 올해 9,600억 순이익을 예상을 했고 내년에 1조 6천억 순이익을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 SDI의 기본적인 그 2차 전지 섹터, 삼성 SDI가 이제 2조 1천억 원대 유상증자, 2조 5천억 대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슈퍼사이클을 27년도부터 28년도를 예상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에 예상되는 한 5개 증권사의 리서치가 내년에 삼성 SDI의 예상되는 순이익이 1조 7천억에서 2조 한 1천억대까지 이 추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5,700억 대니까 한 3.5배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보통 그 개선치 전에 1년 전부터 움직인다고 치면 올해 하반기 25년도 3분기 이후 4분기부터는 주가가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주가가 하반 경직을 확보했고 삼성 SDI도 이번 유증이 끝난 이후에 주가 흐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 점검에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LNG 테마를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구독하기 한번 부탁하고 갈까요? 구독하기 안 되신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야 제가 또 다음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포스코 인터널은 이 유틸리티라는 유틸리티, 이게 이제 인프라라고 하죠. 유틸리티가 이제 굉장히 무겁고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체크 포인트는 안정성 아주 뛰어납니다. 꾸준성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볼 점은 이게 회사 측이 2030년도까지 밸류업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이미 이제 2년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 스케줄대로 가죠. 그리고 이제 배당도 이제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고 이미 이제 작년 배당금을 1,550원 확정지어서 이제 31일자로 이제 배당이 됐죠. 그리고 2030년도까지 주가는 13만 원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기본적으로 이제 1조 8천억대, 1조 8천억 내지 2조 원까지 끌어올리고 순이익치를 1조 1천억에서 1조 3천억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포스코 인터의 향후에 2030년도까지 비전이에요. 그 비전에 대한 이제 세부 실행 계획은 뭐 호주와 미얀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팜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여러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섹터는 모타코와 다 같이 맞물려 있죠. 그런데 지금의 가치로 이 회사를 판단하면 주가는 출렁출렁하고 불안하고 무겁고 다른 주식 할 때 못 가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유틸리티의 업종이 원래 다 그래요. KT, LNG, 인프라. 그러니까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자금 회수 기간은 좀 느리고 더딘 게 유틸리티 업종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제 주가의 파동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주가의 파동을. 이게 이제 이 주가의 파동인데 우리가 이 회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자꾸 하는데
오랫동안 이 회사가 이제 이렇게 이 3만 원 언저리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죠? 이 관절 언저리를 이미 한번 이제 3년도에 한번 뛰어넘었고, 작년도에 7만 원 파동이 왔었고, 올해 지금 이제 6만 5천 원 파동 갔다가 5만 원대 수준 거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저는 이제 이 목표가 이 7만 원 파동이다. 우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큰 흐름은 안전하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투자를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내가 이 주식 갖고 있는데 안 올라간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옮겨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파동 사이클로 보게 되면은 배당과 주주 가치가 되면 주가는 올라가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는 유틸리티 때문에 좀 무겁지만 주주 가치나 재고나 여러 가지 그런 흐름에 따라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연기금이 최고의 현재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믿고 가보는 그런 전략을 권장을 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음 주에는 이번에는 급등주 모니터링.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꾸 얘기하는데 이 급등주는 좀 타이밍이 좀 익어야 돼요. 익어야 급등주가 되는데 그걸 이제 못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따라가면 매우 힘들어지죠.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부터 볼게요. 이 한미반도체가 액면가 100원짜리인데 지금 주가는 76,000원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에 19만원 갔다가 내려왔으니까 물론 뭐 반토막 이상 떨어졌지만 이제 19년도와 20년도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만원짜리 5천원짜리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급등주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도.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 산 사람은 안 되겠지만 이때 19년도부터 23년도 초반까지 매수한 사람은 이미 한 3.5배 정도 수익을 냈잖아요.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이클이. 이제 이런 사이클이 뭐냐. 이게 바로 물량 평준화 법칙. 뭐냐면은 꾸준하게 1년, 2년, 3년 시간이 거치면서 물량이 잠기면서 작은 테마와 의식이 나왔을 때 주가가 점프한다. 그게 이제 물량 평준화 법칙의 큰 개념입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여러 개 있어요. 모든 개별주는 그런 파동이 간다는 거예요. 니노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순이익이 개별주가 1200억 정도 나니까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액면가 500원짜리가 배당금을 3,000원을 줘요. 주가가 지금 19만원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도 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파동 사이클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죠? 이게 물량 평균의 법칙 한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30만원 갔다가 19만원 갔으니까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물량 평준화 법칙은 어느 순간 실적이 좋아져도 주가가 안 움직이다가 실적이 한 번에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 한번 테마와 의식에 따라서 이렇게 점프하고 또 조정받고 점프하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 이 타이밍을 꼭 기다려야 된다. 그래야 수익이 만들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을 이제 이해한다면 제가 이제 여기에서 개별 관심주에서는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리는데 메가터치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MK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가터치가 있어요. 두 종목에 대한 이제 주식 수와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과 부채 비율을 가지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MK전자의 주식 수는 2206만 주, 그 다음에 메가터치는 2077만 주입니다. 상장이 23년도 11월 달에 됐고 이제 97년도 됐습니다. MK전자는. MK전자 22년 매출액이 1조 232억. 그러니까 매출액이 1조 단위예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802억인데 순이익이 32억밖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23년도에 매출이 1조 1169억인데 영업이익이 464억인데 적자가 391억 났어요. 그리고 24년도에 매출액이 1조 1700억인데 영업이익이 560억이고 순이익이 마이너스 356억이고 부채 비율 153%. 자, 이거 보면 매출 단위는 크지만 금융 비용이 과다하고 또 매출이 이 자체가 이 1조 단위가 불려진 매출 여러 가지
업종 전문화 기술력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룹에서 이 매출을 몰아주는 것들 때문에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직원들이 287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자가 이렇게 356억 난다는 것은 금융비용이 엄청나게 난다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메가터치 한번 볼까요? 지금 메가터치는 이제 상장 14개월 됐죠. 그런데 매출이 22년도에 490억에 영업이익이 81억, 순이익이 66억. 그 다음에 작년에는 23년도에는 상장 첫 해에 매출이 501억인데 영업이익이 3억이었고 적자 났고 순이익은 0.8억 적자. 작년에 매출 520억에 영업이익이 40억이었고 순이익이 50억. 부채 비율이 19.74. 부채 비율이 더 낮아졌어요. 2년 전에 비해서. 70%, 33%, 17%.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 영업이익보다 순이익 구조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 회사가 매우 좋은 회사로 갈 수가 있다는 거고, 앞으로 이 자체가 더 가속화되어서 순이익 규모가 금융수익이나 기타 수익을 통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 수는 246명, 직원 수가 287명, 직원 수의 동종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이 자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직원 수 자체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구조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그럼 주가를 한번 볼까요? 주가? 자, 주가를 한번 볼게요. MK전자하고 MK전자 주가 한번 보세요. MK전자 주가가 지금 보시게 되면 7,230원이에요. 7,230원. 이 회사 주가가 21년도에 27,000원 같고, 그죠? 27,000원 같단 말이죠. 그리고 평균 주가가 10,000원 전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도 주가가 지금 7,230원 가고 있단 말이에요. 7,230원. 지금도 7,230원이에요, 주가가. 그죠? 그러면 이제 메가터치 한번 볼까요? 자, 메가터치는 이제 이때 상장했고, 주가는 이제 4,800원에 공모가를 했었는데, 7,950원 찍고 계속 이제 못 갔단 말이죠. 지금 주가는 3,750원. 그죠? 자,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 사이클로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지금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 지금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량 다시 급감했죠. 터진 시점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6,000원 돌파가 하나, 두 번 있었고, 그 다음에 5,500원 돌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거래량 터지지 않았어요. 올해는 거래량이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5,000원 찍고, 다시 3,750원 조정 거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주식은, 아까 얘기한 물량 평준화 법칙, 부채 비율이 우수한가, 기술력이 우수한가, 영업력이 우수한가,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가, 이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 물량 평준화 법칙이 적용되는 회사들은 반드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개별주를 볼 때는 지금을 보지 말고 적어도 6개월 뒤, 1년 뒤를 보면서 좀 여유롭게 대응하는 그런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방송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제가 3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정년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꾸준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고요. 좋은 주식은 꾸준히 사라. 한번 믿어봐라. 부도날 주식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채 비율 적고 한번 믿어봐라. 그리고 꾸준히 사라.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꾸준히 이달에 사고 다음 달에 사고 또 목돈 받으면 사고 해서 한번 모아봐라. 그래서 한 10년 한번 모아봐라.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또 다음 테마주를 사라.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삼성 SDI가 슈퍼사이클을 앞으로 이제 1년 반 뒤를 예측했다고 한다고 치면은 현재 주가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대장주 중심으로 월드 베스트 기업 중심으로 하방 지지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물량 평준화 법칙을 믿어라. 유망주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30대 50대 직장인은 한번 믿고 또 믿어봐라. 버핏이 55세 이후에 자산의 대부분을 형성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을 따라다니면 안 된다. 물론
한국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경제 민주화고 민주화인데 정말 이렇게 이런 민주화가 흔들거릴 정도의 이런 흐름을 되어 있고 또 세계가 부러워했던 나라가 지금 모니터링 하는 회사가 됐잖아요. 하지만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 성장이나 개별 기업의 성장은 여전히 세계 탑권에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리스크를 믿고 한국인의 우수성을 믿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지금을 보지 말고 3개월, 6개월, 1년 여러분 퇴직 전 4, 5년 뒤를 생각하면서 꾸준하게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는 반드시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고 자녀를 키워낼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오늘 강의가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 꼭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한번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서 우리가 한번 투자의 성적표도 좋게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